이게 소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연 들어주는 분들께 인사 올려봅니다. 저는 30대로 접어든 여자이고 결혼은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이에요. 원래 결혼할 당시 계획대로 하면 지금쯤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맞는 건데 지내다 보니 많은 것이 틀어졌네요. 결혼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무지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불효였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큰 불효를 감수하고서라도 제멋대로 밀어붙여 진행했던 결혼입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저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꿨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요. 그런데 제가 신데렐라 쪽은 아니고요. 저는 백마탄 왕자님 쪽입니다. 저희 집이 상대 집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를 예시로 든 것은 부자인 한쪽이 가난한 한쪽을 만나 구원자 역할을 하며 잘만 사는 해피엔딩을 상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람으로 저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집안끼리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지금 집안 재산만 보고 따지고 들겠다는 것도 아니야. 학벌이 뛰어나기를 해. 직업이 좋기를 해. 연봉이 높기를 해. 아니면 하다못해 비전이 뛰어나기를 해. 그 나이까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제가 지금의 저희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선언했을 때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입니다. 양가 경제력 수준 차이도 극심한데 남편의 조건도 별로이니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죠. 앞서 적었던 대로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동네 방네 자랑하면서 유세 부리고 다닐 만큼의 부잣집은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것 중에서 못 가진 건 없다는 것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여건이 된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서 여러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잘 알죠. 아빠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이런 부족함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는 신념이 있으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경우였고요. 저희 엄마는 외가가 원체 좀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거둔 남자가 예쁜 부잣집 아가씨에게 한눈에 반했고 결혼까지 꼴이 난 커플이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언니보다 키는 크지만 객관적으로 얼굴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예뻤거든요. 친척들이 아주 대놓고 표현은 못해도 저한테는 그냥 귀엽다고 하는 반면 언니에게는 커서 연예인 해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었죠. 언니는 예전부터 성격이 똑부러졌었고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인정한 효녀였어요. 트러블 메이커와는 거리가 먼 딸이라고 하셨죠. 그런 오랜 믿음을 제가 깨부숴버린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경악한 저희 남편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외모는 평범하고 키는 큰 편입니다. 지방 국립대 나와서 지방에서 정착 못하고 다시 올라와서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애가 둘이나 있지만 그 남편의 직업은 변변치 않은 수준입니다. 뭉뚱그려서 수리기사가 직업이라고 하는데 에어컨 고치는 일을 했다가 무슨 배관 일을 했다가
케이블 설치 일도 했다가 대충 그렇습니다. 누나는 직업이 없고 그냥 전업주부였고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정년퇴직 전이라서 일을 하시고 있냐고 하면 전혀 아니고 진짜 집에서만 눌러 앉아 계시는 편입니다. 이런 집안의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대뜸 데려왔으니 저희 부모님이 표정 관리가 어려우실 만했죠. 제가 왜 남편에게 빠졌냐고요?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줬고 온 집중을 다해줬습니다. 착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아주 순수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내는 법이 없는 차분한 성격이었죠. 연애 상대라면 자칫 재미없을 수 있는 상대였으나 결혼 상대라면 오히려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남자와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부모님은 골치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괜찮다잖아요. 그런데 경제력이니 뭐니 그게 왜 문제라는 건데요? 왜 비슷한 수준끼리 결혼하는 줄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괜히들 그러는 줄 알아? 아빠도 없는 집에서 성공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도 어쨌든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앞길은 잘 풀릴지도 모르는 거죠. 뭐? 얘가 지금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대기업의 아웃소싱 회사가 어떻게 대기업이야? 업무만 대기업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건데 네가 정말 그 차이를 몰라서 이러는 거야? 까놓고 말해서 하청이라고 하청. 속상해서 한숨을 내쉬는 엄마 옆에서 노발대발해서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는 아빠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발언에도 저는 꺾이지 않았어요. 우선 시댁이 저를 무척 반겨주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특히 늘 저를 보실 때면 흐뭇한 웃음을 지으셨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사람 사는 맛, 부대끼며 살아가는 정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것 안 따지고 정말 애정 하나만으로 결혼을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게 바로 가족이지.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제가 넘어갔었네요. 언제나 일 때문에 바쁘셨던 아빠, 넓은 인맥 관리, 자기 개발로 역시나 바쁘셨던 엄마, 저보다 잘난 덕에 바쁜 하루를 보내던 언니, 그런 가족 안에서 평생 살아왔던 저는 시댁에서 맛본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자면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말을 말자 싶네요. 제 발등을 스스로 확 찍어버린 것을 어쩌나요?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결혼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얘기들도 흘려들었어요. 결혼 비용의 사실상 전액을 저희 쪽에서 했고요. 저도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있는지라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했으니까 집에는 결혼 후에 경제 사정을 알아서 잘 꾸려나가겠다고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고액 연봉자는 아니더라도 멀쩡한 직장 있고 제 몫으로 재산 따로 있고 문제는 없어 보였죠. 저 결혼하기 전에 언니랑도 싸웠어요. 네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 너 분명 후회할 길을 너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거라니까. 언니가 잔소리를 하길래 그것 때문에 반항심이 생겨
더 결혼하겠다고 그랬네요. 제가 몰랐던 거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신데렐라 스토리 속의 신데렐라는요, 원래 귀족이었다는 설정을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시댁은 한마디로 족보 따위 알게 뭐야인 집안입니다. 그러니 백마탄 왕자가 되어 신데렐라와 행복해지겠다는 저의 바람은 애초에 성사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결혼하고서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시작 지점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남편과 행복하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만끽했어요. 시댁과 왕래하는 일상에도 전혀 불만이나 지장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생활 수준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 타령에 일가견이 있는 시댁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TV에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을 보면 시골집이라든지 각종 사회계층 사람들이 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습지만 그런 걸 보면서 시댁의 생활 환경 같은 것에 좀 적응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반년 됐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거였어요. 아이고야, 아예 방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지 뭐니? 보증금에서 깎아먹는다기에 안심하고 마음을 다 놓고 살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사람을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몬다는 얘기 아니니? 시부모님이 사시는 그 집이요. 그게 시부모님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한탄에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어서 얼른 남편에게 몰래 물어봤죠.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분명히 자가 아니었어? 그렇다고 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남편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제가 멋대로 착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럴 법도 한 것이 연식이 좀 된 빌라라서 당연히 시댁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 정도의 연세를 감안해도 그렇거니와 형님네도 걸핏하면 애들 데리고 들어앉아 있는 그런 모양새를 봤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집은 시댁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아니, 자가 아닌 것은 그렇다 쳐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라뇨. 월세가 밀려서 방을 빼달라고 주인한테 연락을 받았다뇨. 저로서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별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으로 까먹고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오빠, 이 집 그럼 얼만데? 3천에 50이라고 알고 있어. 여기서 관리비 5만 원 있고. 저로서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월 55만 원이 밀려서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라니. 여튼 알겠다고 했죠. 황당하긴 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정말 심각했다면 형님이 따로 말씀을 주셨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시댁을 방문했다가 주인이라는 사람을 보고 말았어요. 빌라 출입구에서 시아버지랑 형님 둘이서 웬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월세 밀린 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빨리 나가주세요. 더는 못 받으려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퇴출 통보를 보고 있자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결혼한 후에는
어떤 상황이든 다 처음 겪는 유형이었지만 정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렸던 저는 그 빌라 주인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악당 역할로만 생각이 됐네요. 아휴, 이 집도 너무 오래 지내서 이사를 가야지 했던 것이 집세 밀리는 게 되어버렸네.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질 않으니 그때는 시아버지가 말씀 주신 사유를 듣고 거기서 더 지낼 것이 아니라 당장 새로 집을 알아봐서 이사 가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근거리에 있는 신축 고급 빌라가 월세 매물로 나와 있길래 얼른 가계약부터 걸었죠. 지금 집보다 훨씬 좋다면서 시부모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보증금 상향 조절도 안 되고 월세가 너무 비싸길래 주인과 합의해서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게 되었어요. 당연했죠. 이 집은 응급 방편일 뿐 시댁에서 정말 원하는 집을 찾아 정착하는 이사를 어차피 해야 했으니까요. 5년 넘게 사셨다는 그전 빌라에 비하자면 평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새 집이 궁궐 같았습니다. 월세로 까먹고 일부 남아있던 전집의 보증금은 그냥 시댁이 꿀꺽했어요. 새 집의 보증금만 100% 제 통장에서 나갔거든요. 저는 그때도 설마 보증금을 다 제가 냈는데 이것에 대해 아무 말씀들도 없을 수가 있겠냐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런 반구도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속으로 약간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는 겁니다.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잖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맞는 말이긴 한데 분명 틀린 말은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나서서 벌인 일이었으니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속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용인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밝힌 법칙이 있었죠? 모든 일들은 시작 지점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아여, 세상에나 마상에나 다달이 80씩을 어떻게 내고 산단 말이니? 얘야, 암만 해도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혹시 너네가 알아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게 좀 잘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아휴, 어깨며 무릎이며 허리며 요즘 통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병원 갈 일도 많은데 집세 신경 쓰고 살자니 못할 짓 같은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랑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월세 매번 내달라 이거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않고 식사하는 시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이미 두 분은 상의를 마치신 상태 같았어요. 경제력 수준이 찌질한 형님네를 뻔히 아는데 그쪽에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생각해보겠다고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흘러가는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끌어안은 것은 저희 부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였습니다. 제가 그 수준의 집을 구해다 줬으면 그만큼 감당하는 게 당연히 제 몫이라는 것이 시댁의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새 집의 2달째 월세부터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가 돈 내는 집인데 들어앉아 사는 사람만 제가 아닌 모양새였네요.
집에 만족한다며 즐거워하시는 시부모님의 반응에 어떻게든 위안을 삼아보려 했던 제가 멍청했습니다. 직접 월세 지출을 부담해 보니까 생돈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정말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을 부양하는 형국이었으므로 지출에 있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월세 비용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되었는데요. 시댁이 집을 살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현금으로 집을 사냐고 어차피 다 대출 끼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네요. 그건 없는 집 사정들이고 우리는 지금 넉넉한 며느리가 있는 집인데 그럴 것까지야. 이때부터 진짜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멘탈 간신히 부여잡고 저한테는 집 살 돈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냐며 눈에 띄게 실망하시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댁집을 사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재벌이고 어디 기업 사장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보다 조금 더 있는 집 자식이고 집안 재력에 기대어 살아온 것뿐이지 제 능력으로 돈이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시댁일로 빈정상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새삼 부모님께 모든 신세를 지며 인생 편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친정 식구들한테는 시댁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한 번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가 독단적으로 강행했던 결혼이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빌라를 제가 구해서 보증금 월세 다 내고 있는 것도요.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처량한 신세인 것을 친정 식구들이 안다면 난리 날 일이었죠. 너네 신혼집은 좋은 아파트 살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벌써 늙은이들이긴 하지. 젊은이들이나 사는 고급 집은 사치일 뿐이지. 시어머니께서 본심을 가장한 게 분명한 이런 식의 혼잣말을 저 들으라고 하실 때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당신들의 능력으로는 뭐 하나 일절 해내지 않으면서 왜 모든 걸 저에게 전가하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심적으로 힘든 순간이 오니까 친정 식구들한테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더욱 괴롭더라고요. 너무 서러워서 정말 무너지고만 싶었는데 그래도 정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정신 차리려고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는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집을 또 구하긴 해야 했으니 남편과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또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쪽이 훨씬 나아 보였죠. 저희가 또 아이를 낳는다면 키우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매물 구하기 힘들다고는 하더라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은 것 같아. 오빠가 아버님 어머님께 전세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빨리 구하게 된다면 먼저 이사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미리 말씀 좀 드려놔봐.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세가 비싸니까 저희가 상당 금액을 부담해서 구해드리겠다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전셋집을 고려한 적도 없으셨나 봐요. 그때 처음 전세 매물에 관심을 두시고 찾아보게 된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도 그렇지만 형님까지 전세금이 엄청 비싼 것에 놀라면서 이해 자체를 못 하셨습니다. 아니, 그까지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2억이 넘는다고? 지금 이 집보다 더 나아 보이는 구석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 걸 보여드려도 시어머니께서는 불만이었어요. 대화에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함을 뛰어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후에 시댁이 지니고 있던 종이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후려맞은 감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발견한 건지 빌라 매매 홍보지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거 봐라. 이런 것도 3억 하면 산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완전 거저 아니니? 너 우리 전세해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집이나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말문이 막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좀 설득하래요. 청천벽력이 따로 없는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멍해져 있는데 그런 저의 눈에 시댁의 살림살이가 비춰졌습니다. 문득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반만 해도 멀쩡하고 말끔했던 고급 빌라 내부가 시부모님 2분 사시는 동안 잡동사니 즐비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자꾸 이것저것 갖다 놓으시는 바람에 더 지저분하게 되었고요.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저는 속에 쌓아뒀던 말들을 다 꺼냈고요. 남편도 화가 많이 나서는 표정이 엄청 어두워진 채로 베개만 챙겨서 컴퓨터 방으로 가서 잤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눈물을 삼켰어요. 그냥 모든 게 서럽고 또 서러웠어요.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릴까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제 의견 하나는 똑바로 전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날 잡고 혼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댁에서 저에게 기대고 바라는 금전적인 요구 때문에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한참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 말씀이 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째째해? 있는 사람들이 베풀고 사는 게 바람직한 세상 이치 아니겠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네? 제가 째째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랑 있을 때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구나. 우리랑 뭐 다른 세상에서 사는 양 매번 그렇게 꼿꼿하고 귀하게만 굴면 못 써. 사람이 너그럽게 굴고 어른 앞에서는 제대로 숙일 줄도 알아야지. 도대체 그동안 제가 시댁에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이어진 말씀에 속으로 아주 큰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가 집세 오래 밀렸다 그러고 이사를 가고 싶었다 그러면 어련히 집 사서 나가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알고 눈치를 챘어야지. 너는 또 월세살이 시켜놓고 이제는 무슨 전세로 타령을 해.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 명의로 된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해서 산 적이 없는데 이런 서름을 네가 몰랐으니 그랬겠지. 그래, 그건 우리도 이해를 해. 평생 소원으로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꿈이니까. 이제는 알아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제 돈으로 이사 갈 거라고 집 살 거라고 김칫국을 거하게 마신 시부모님께서 일부러 전에 살던 집의 월세를 안 내고 계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것도 뒤통수 치는 반전이었는데
대놓고 집 사달라고 하시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3억만 투자해서 집을 사달래요. 그게 소원이래요. 제가 돈을 내지만 물론 명의는 시부모님이고요. 시댁 나와서 혼자 집에 가는 길에 진짜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무슨 웃음이 그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내 발등 잔인하게 내려찍은 호구였구나. 동화 같은 행복한 일상을 꿈꿨던 내가 순진했구나. 뒤늦게 인정이 됐어요. 더 이상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집주인과 중개인한테 연락해서 1년 만기 채우는 대로 나갈 테니까 다음 세입자 만기 날짜 맞춰서 구하시라고 해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취향을 도저히 맞춰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 집은 알아서 구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집 구하려면 미리 서두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일절 개입 안 하겠습니다. 제 폭탄 선언에 시댁 식구들이 뒤집어졌어요. 임차인은 저였으므로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권리 없이 그대로 계약 만료되면 쫓겨나게 되었죠. 충격에 빠진 시부모님 대신 형님이 저한테 전해봤던 3억대 빌라 매매가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살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이제는 별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네, 거기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거기에 시댁이 가서 계약금을 넣은 겁니다. 얼마 후 형님이 그 집 보러 가기로 했다며 그러길래 잘 되었다고 해드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계약서는 언제 쓰기로 할까? 올케가 돈을 내니까 우리가 맞춰야지. 라고 하길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형님이 이사 알아보고 결정한 집 마무리까지 지으셔야죠. 저는 그 일에 지분 없어요. 형님이 거품 물고 난리 났어요. 시부모님이 노발대발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죠. 아니,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언제 사준다고 했나요? 어물쩍 진행하면 제가 돈을 대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경제권 없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던데 코웃음도 안 나왔네요. 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어쩜 그렇게 발칙한 생각을 할 수 있어? 지금 두 분 빈털터리로 오갈 데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게 생기셨다고. 왜? 너도 나갈래? 우유부단하게 굴었던 거 반성하면서 나랑 살던가? 네 식구들한테 가서 뭉쳐 살던가? 하나만 선택해. 한참 시끄럽게 떠들던 남편은 저의 일침에 할 말을 잃고 조용해졌어요. 저랑 냉전에 돌입한 남편은 그 후로 몇 번이나 시댁 식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전화로 싸우는 소리만 들리더니만 자기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시댁하고는 이제 얽히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남편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부모님은 급한 대로 있는 것 죄다 처분하고 형님네라도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람 정 떨어지는 게 그렇게나 무섭다던데 맞는 것 같아요. 측은지심도 안 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제 걱정을 잔뜩 해주셨어요. 저는 싫은 소리 들을 줄 알았건만 아니었네요. 제가 제 부모님을 몰랐나 봐요. 이렇게 또 하나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진작 부모님께 사정을 털어놓았으면 되었을걸. 후회가 막심해요.